남성택 교수님 환영해. 네, 반갑습니다. 네, 영광스러운 자리에 이렇게 서게 돼서 조금 제가 과연 이 자리에 서는 것이 지금 준비가 돼 있는 상태인가 좀 머뭇거리기도 했었지만 이런 기회가 왔을 때 한번 앞에 나서서 생각했던 것들, 연구했던 것들 한번 내놔보고 또 한번 공유가 어느 정도 잘 되는지 아니면은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또 그런 반응들도 느낄 수 있고 이럴 거라고 생각을 해서 조금 편한 마음으로 왔고요. 사실 제가 한국에 온 지는 작년 2월 달에 한국에 와서 이제 한 1년 반 좀 넘었습니다. 1년 반쯤 넘으면은 굉장히 이제 능수능란하게 한국 사회를 헤쳐나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직까지도 조금 얼떨떨하고요. 여전히 좀 어리벙벙한 상태라서 가끔씩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단어가 안 떠오르거나 이럴 때가 있어요. 그렇게 방송에 사실 적절치 못한 용어들도 나올 수 있고 그런데 그냥 저는 다 내려놓고 그냥 이야기하겠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학사를 했고요. 그 다음에 잠시 대학원을 갈 것인가 어쩔까 하다가 해군 시설 장교로 병역을 해결하면서 이제 사실은 현장 경험을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현장 경험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유학을 갈 생각을 했었고 그래서 파리를 먼저 유학을 갔습니다. 파리를 유학을 갔을 때는 프랑스 출신의 어떤 건축가들의 영향을 받아서라기보다는 사실 제가 학창 시절 때부터 1학년 때 그랬던 것 같아요. 어떤 선배한테 건축 공부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멋모르고 얘기했는데 그 선배가 한 명만 자꾸 늘어져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만약 그 선배가 다르게 얘기했으면 또 내가 다른 길을 갔을 수도 있는데 그래서 그냥 우연히 제가 샀던 게 르꼬르비지의 전집이었고 그래서 그때부터는 그냥 계속 르꼬르비지의 전집을 그냥 즐겨봤어요. 그러다가 배낭여행을 가면서 꼬르비지의 건물들을 위주로 많이 봤죠. 많이 보고 그 시대 당시에 이제 아무래도 90년대 초반이니까 한창 사실은 조금 뒤늦은 건데 포스트 모던이나 해체주의 건축이 한국에서도 이제 막 큰 영향을 일으키고 있는 그런 찰나에 저는 조금 거기에 공감이 안 됐었고 오히려 근대 건축가들의 작업들이 굉장히 좋았어요. 그리고 특히 그 현장에 갔을 때 그 시간을 느낄 수 있었고 그 장소에서 과연 저 시대에 저런 건물이 나왔다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걸까 이런 걸 좀 느끼게 되면서 그래서 프랑스를 유학을 간 이유는 이제 제가 좋아하는 건물들이 제일 많은 곳이 프랑스였기 때문에 이제 그냥 그렇게 막연하게 갔고요. 그리고는 원래 박사 과정은 절대 하지 않겠다고 저는 마음먹고 갔던 거였고 그래서 이제 제 계획대로였다고 하면은 원래 설계를 할 계획이었고 그러기 위해서 디플롬 갖고 실무를 한 다음에 한 10년 정도 있다가 들어와야지 그랬는데 그 인생이라는 게 이렇게 계획대로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하다 보니까 오히려 굉장히 저한테 좋았던 수업들이 물론 설계도 재밌었지만 이론 수업들이 너무 재밌었어요. 유학 가서. 그러다가 제 당시 지도 교수님이 파리의 건축학교의 교수님이셨는데 그분 성함은 자크 르깡이라고 하는 분이고요. 그분 수업이 굉장히 재밌었어요. 그러면서 그때 그 수업이 현대 건축을 이해하기 위하여 라는 제목의 굉장히 이상한 제목의 수업이었는데 결국은 렘코라스, 헤르족 이런 건축가들을 소개를 할 때 저는 그 사람들이 굉장히 생각 없이 건축한 거다 아니면은 유행만 쫓는다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 수업을 통해서 내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건축가들만이 아니고 정말 세상에는 하나의 문제의식을 정말 줄기차게 뚫기 위해서 갔던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고 그걸 내가 단지 읽지 못했을 뿐이다 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석사 건축사 과정 끝나고 이제 막 세상에 나가려니까 좀 두려웠던 거죠. 조금 책을 읽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지도 교수님이 또 스위스의 로잔 연방공대 교수셨기 때문에 그 연구실이 좀 관심이 있었어요. 그렇게 갔어요. 그래서 가서
한 2, 3년 책을 읽고 그냥 그만두고 와야지 했는데 이 지경까지 오게 된 거죠. 그러니까 사실 제가 그렇게 정말 뭐 건축학자다라고 하는 그런 명칭 굉장히 부담스럽고요. 역사가냐, 이론가냐, 뭐 이런 명칭도 사실은 별로 제가 그렇게 제가 저의 정체성을 찾는 데 있어서는 이야기하기 쉽진 않지만 다만 저는 건축에 관심이 많았고 그리고 건축에 관련돼서 알고 싶은 게 굉장히 많았던 그냥 한 학생이었고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제가 오늘 보여드릴 어떤 강의랑 앞으로의 3개의 강의까지 해서 총 4개의 강의는 그러니까 그때 제가 2005년도부터 2012년까지 박사과정으로 있으면서 했던 연구에 전부는 아니고 앞부분에 해당되는 내용을 그냥 여러분들하고 조금 나누려고 해요. 물론 이제 한 2년 정도 한국에서 이렇게 가까이 지내면서 또 제 논문을 안 읽었더니 다행히 또 많이 까먹었어요.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또 환기하는 그 기회가 됐던 것 같기도 하고요. 또 가끔씩 이렇게 디테일들이 좀 많이 머릿속에서 가물가물할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도 드는데 뭐 사실 그런 건 크게 중요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 논문에 대해서 짧게 말씀을 드리면 뭐 벌써 제목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이 레디메이드라고 하는 개념에서 출발해서 건축을 바라보는 그러니까 사실은 레디메이드 하면 막셀 듀샹이죠. 듀샹에 관한 논문이 아니라 저는 예술사 논문이 아니기 때문에요. 근데 듀샹의 그 개념이 있고 그 개념과 연관 지을 수 있는 건축적 개념이 있느냐 없느냐 있다고 한다면은 그 어떤 것일까라는 관점에서 이제 건축 논문을 쓰는 거죠. 그랬을 때 이제 의외로 굉장히 재밌었고요. 그리고 뭐 좀 이따 설명을 드리겠지만은 사실은 근대 건축사에서 이 레디메이드라고 하는 개념, 게다가 뭐 다다까지 포함해가지고 굉장히 좀 누락되어서 다루어져 있던 부분들이 좀 있었거든요.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이제 조금씩 듀샹이라고 하는 인물이 이제 인정받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이제 예술에서는 막셀 듀샹이라고 하는 사람의 존재를 우리가 누락시켰을 때는 이야기가 안 되는 그런 상황일 테지만 과연 건축에서는 이 레디메이드 개념은 정말 무관한 것일까? 뭐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볼 수 있는 것이죠. 일단은 그래서 제가 첫 번째 시작은 예술적 레디메이드와 건축적 레디메이드를 일단은 억지스럽게 구분을 시켰어요. 즉 다시 말해서 예술적 레디메이드는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이제 예술적 레디메이드라고 제가 이렇게 만들었지만 이건 막셀 듀샹의 레디메이드를 연상하시면 되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건축적으로 그 레디메이드라는 개념이 어떻게 이해될 수 있을까라는 관점에서 건축적 레디메이드 이렇게 써서 제가 한번 두 개를 오늘 조금 비교를 해볼 필요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전에 먼저 그러니까 예술과 건축을 비교하기 이전에 레디메이드라고 하는 개념에 대해서 그러니까 언어, 용어에 대해서 잠시만 이야기를 하면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레디메이드 하면은 바로 이 하이펀 들어가는 이 레디메이드겠죠. 이 레디메이드와 제가 굳이 하이펀을 제거한 레디메이드를 구분한 이유는 처음에 용어의 시작은 이 앞에 형용사에서 시작된 용어이겠지만 이제 예술에서 특히 막셀 듀샹이 레디메이드라는 것이 새로운 개념을 의미를 획득했을 때 그때 이 하이펀을 제거한 명사형으로 많이 썼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는 제가 논문을 쓸 때 이 하이펀을 넣느냐 넣지 않느냐 또는 이것을 대문자를 쓰느냐 이런 것들을 조금씩은 구분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 먼저 살짝 언급을 하려고 하는 거고요. 그럼 과연 레디메이드는 뭐냐? 라고 우리가 한번 의문을 던져볼 수 있는데 그 레디메이드라고 하는 것은 뭐 우리가 다 이해하죠, 지금은. 그죠? 근데 그 당시에 처음에 레디메이드라는 용어가 사실은 이게 영어인 만큼 앵글로색슨 쪽 그 컬처죠. 그쪽이 그렇게 이러한 단어가 만들어진 배경에는 산업혁명이 영국 중심으로 처음에 발달했고 그러면서 공장에서 갑자기 물건들을 찍어내기 시작하고 대량 생산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때 맨 처음에 레디메이드란 용어가 만들어졌는데
이미 만들어져 가지고 준비되어 있는 뭐 이런 용어가 만들어지는 그 오브제, 그 대상이 사실은 의류였어요. 그 의류가 과거에는 다 맞춤형이죠. 그러니까 저희가 이야기하는 의류가 그냥 이렇게 일반 사람들이 입는 옷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름 상류층에서 입는 옷을 이야기할 때 불어로는 프레타 뻑데라고 하는 이름의 옛날에 영화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사실은 패션이죠. 이 프레타 뻑데가 그 근대 시대에 나름의 어떤 하나의 전통을 개척하고 있을 때 한편으로는 공장에서 대량 생산되는 옷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 것을 이제 불어 단어로는 꽁펙시옹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쓰는데요. 그러니까 즉 다시 말해서 우리가 뭐 그 렘코라스의 1995년도의 그 작품집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스몰, 미디움, 라지, 엑스라지 이렇게 옷들이 이미 만들어져 있고 그 옷들을 내가 선택을 해서 입는 거죠. 그런 개념들이 의류 생산을 하는 과정에서 이제 그런 현상이 드러났을 때 그런 의류들, 대량 생산되는 의류들을 처음에 지칭할 때 레디메이드라는 단어가 시작이 되었고 이제 이 단어가 굉장히 유용하죠. 왜냐하면 대량 생산되는 대상은 옷만이 아니라 음식까지 또는 뭐 각종 뭐 기계까지 다 대량 생산되기 때문에 산업 전반적으로 이 용어가 이제 굉장히 보편화되는 단어가 돼요. 제가 사실은 이렇게 이 이상한 그러니까 그 어렸을 때 특히 여자아이들이 잘 갖고 놀았던 이런 즉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잘라가지고 이렇게 옷을 고르는 것처럼 이 레디메이드라는 것이 나름의 카탈로그죠. 어떻게 보면 이게 카탈로그화 되는 그런 상태를 이야기하고요. 그런 것들이 사실은 뭐 건축에도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다는 거죠. 심지어는 뭐 그게 대량 생산되는 어떤 재료에 의해서 우리가 근대 건축이 이제 막 시작될 텐데 그뿐만 아니고 굉장히 장식적인 요소들까지도 산업 시스템과 결부되어서 이제는 우리가 각각의 장식들조차도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공장에서 이미 만들어지고 우리는 그 중에서 직접 장식을 만드는 게 아니고 선택한다. 그리는 것 대신 만드는 것 대신 선택할 뿐이다. 이런 개념들이 그 레디메이드의 시작일 거고요. 이제 나중에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이제 예술에서는 막셀 듀샹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획기적으로 그 의미가 새로운 의미를 획득하게 되겠죠. 즉 뭐 일상 오브제가 이제 미술관에 전시되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건축사에서는 이 다다랑 레디메이드라는 이런 개념들이 굉장히 누락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었는데 예를 들면은 지그프리드 기디온의 스페이스 타임 앤 아키텍처 1941년도에 그러니까 하버드에서 진행되었던 1년의 강의들을 모아가지고서 이제 책으로 나왔죠. 그 다음에 이 책은 선풍적인 이제 히트를 칠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근대 건축의 어떤 전도사 같은 기디온의 이 책에 의해 가지고 건축, 그 다음에 특히나 이 스페이스라는 단어, 이 단어가 이제 건축에서 스페이스를 제거하고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얘기할 수 없는 것 같은 그런 상황에 이르기까지 굉장히 유행시킨 이 책에서 사실은 예를 들면 막셀 듀샹이라는 사람의 존재는 아예 없는 거예요. 다다라고 하는 예술운동은 여기서 언급될 필요가 없는 거죠. 비록 그것이 예술사에서는 현실이라 하더라도 건축사가의 입장에서는 별로 건축에 영향이 없는, 특히 스페이스 타임이니까 시공간이니까 뭐 우리가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을 뭐 당장 떠올릴 수 있겠죠. 그러면은 그 상대성 이론과 관련돼서 우리가 연관 지을 때는 다 그것이 뭐 큐비즘이죠. 큐비즘. 브라크랑 피카소의 큐비즘.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가 기디온의 책을 펼치면 곳곳에 이런 입체파의 그림들이 등장을 하는 거죠. 바우하우스의 이 건물의 투명성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바로 이 피카소의 아를레 여인의 그림, 이 중첩되는 이 이미지들과 대치시키는 거죠. 바로 이것이 둘 다 똑같은 현상에 대한 호응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일 거고, 또 뭐 다른 사례로 뭐 예를 들면 브라크의 빠삐의 꼴레, 그 꼴라주죠. 종이를 이렇게 붙여서 만든 이 큐비즘의 그림이 몬드리안의 그림과도 관련이 있다라는 얘기일 것이고, 각종 우리가 알고 있는 근대 건축의 사례들과 연관이 있다라고 하는 지금 그 미장센을 책을 통해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즉
이 스페이스 타임 앤 아키텍처뿐만 아니고 결국 근대에서 그 큐비즘이 사실은 메인스트림이고 주류고, 그 다음에 그런 사상들이 예를 들면은 뭐 미술에서도 큐비즘과 추상 예술이라고 하는 제목을 해가지고 모마에서 전시가 있었죠. 1936년도에. 그때 알프레드 바하가 만들었던 이 포스터에 보면은 여전히 우리가 큐비즘도 볼 수 있고, 게다가 거기에 일부 다다이즘 볼 수 있고, 물론 여기 다다이즘에는 아직 듀샹이라고 하는 존재는 별로 전혀 언급조차도 되어 있지 않고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여기 큐비즘에서 다 뻗어져 나가는 것처럼 지금 다 묘사가 되어 있는 거죠. 그게 뭐 데스틸, 퓨리즘 등등 건축하고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는 그런 예술 운동들의 아버지, 어머니는 큐비즘이요. 사실 이 다다이즘은 별개로 떨어져 있지 건축 운동하고는 전혀 큰 관계가 없는 것처럼 묘사가 되어 있고요. 마찬가지로 여기에 뭐 건축에 관련된 사파들도 들어갈 때 여전히 큐비즘으로 통해서 우리가 투시도가 깨졌고, 그러는 과정에서 형상이 깨지면서 추상 예술이 길이 열리기 시작하고, 그런 모든 일련의 것들이 뭐 이런 건축으로까지 이어질 때 그 시작은 큐비즘에 있다. 뭐 이런 것들이 일반적인 건축 학에서, 건축 사학에서 당시에 이루어졌던 그런 내용들이에요. 즉 막셀 듀샹은 알 필요가 없는 예술가였던 거죠. 근데 이제 2차 세계대전이 지나고 나면서 조금씩 상황들이 바뀌기 시작해요. 일단은 아까 1941년도에 기디온이 스페이스 타임 앤 아키텍처를 쓴 다음에, 근데 지금 이거 잘 이미지가 보이시나요? 이거 불을 이쪽만 끌 수는 없는 거죠. 저기 몇 가지 이유에서 그렇게 하게 있는데 잘 보이시죠? 네, 그러면 잘 뭐 보이시는 것 같아요. 괜찮을까? 그 책의 내용들은 이미 유럽에서, 그러니까 기디온이 스위스 사람이잖아요. 유럽에서 유럽의 근대 건축 그 옆에서 같이 현장에 함께 하면서 썼던 글들이에요. 유럽의 건축 이론의 어떤 산물이겠죠. 근데 기디온이 이제 미국에 와서 미국의 어떤 새로운 신대륙을 개척을 이제 눈앞에 두었을 때, 콜럼버스처럼 그때 기디온이 몇 년 뒤에 만들어낸 책은 전혀 다른 형태의 책이었어요. 그 책은 메카니제이션 텍스 코맨드라고 하는 책이었고, 이 책에는 메카니제이션이 뭐 보통 일반적으로 뭐 미스 등등의 여러 건축가들이 다 어떤 기술, 기계 등등은 다 건축을 구축하는 컨스트럭션, 스트럭처 이런 것과 연관지어서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각종 설비, 부엌, 뭐 불, 전구, 뭐 이런 등등의 여러 가지 요소들이 굉장히 건축에 큰 영향을 미쳤고, 사실은 그런 것들의 어떤 특히 이 사료가 되는 것들이 대부분 다 특허 자료들이에요. 미국의 특허의 나라잖아요. 거기 가면 발명이 있고 특허가 있고 그 많은 자료들을 가지고서 건축과 관련된 것들을 정리하기 시작해요. 굉장히 지금 독특한 행보를 보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유럽에서 미국으로 건너왔을 때, 아까 제가 레디메이드라는 개념이 산업혁명과 관련이 있고, 그 산업혁명의 주인공은 사실은 앵글로색슨이고, 그런 점에서 지금 어떻게 보면 레디메이드의 세계에 기디온이 들어온 거죠. 그때 듀샹이라는 인물에 대한 언급이 조금 있어요. 물론 듀샹의 레디메이드는 아니지만 뭐 어떤 움직임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언급이 조금씩 시작되기 시작해요. 즉 다시 말해서 이제 듀샹이라는 인물이 전에는 알려져 있지 않다가 이제 40년대 후반으로 가면서 조금씩 알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1960년도에 레이너 베남이 Theory and Design in the First Machine Age라는 책을 썼을 때, 저 책은 이제 그러니까 First Machine Age, 다시 말해서 이제 초기의 근대 건축가들의 이야기죠. 지금 이 베남은 Second Machine Age에서 First Machine Age에 대한 글을 쓰고 있어요. 그때 이 글에 갑자기 듀샹이 꽤 중요한 인물처럼 언급이 되기 시작해요. 저 책은 베남이 박사 논문을 썼고, 그 논문 50년대 때 썼고, 그 논문을 나중에 책으로 낸 거니까 50년대에 영국의 상황을 한번 떠올려 봐야 되는데, 전후에 영국이라고 하는 곳이 굉장히 문화적으로 흥미로운 곳이 되는 것이, 이제 전쟁 이전에는 굉장히 유럽의 대륙에서 벌어지고, 특히 파리에서 벌어지고 있는 예술운동들이 적극적으로 들어오지 않았어요. 예술 수공예 운동 때까지 영국이 굉장히
치고 나가다가 어느 순간 흰색 건물들이 등장하기 시작할 때 대륙에 영국은 그 타임이 굉장히 늦어요. 30년대에 등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영국에서는 흰색 건축하면 30년대 건축을 얘기하는 거고 유럽 대륙에서는 흰색 건축하면 20년대를 얘기하는 것처럼 시차가 있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전쟁이 끝나고 그때 그 영국은 이 혼돈의 상황 속에서 이제 각종 컬처들이 들어오겠죠. 당연히 미국에서 이제 새로운 문화들이 들어올 뿐만 아니고 유럽에서도 이미 많은 사람들이 망명을 영국을 통해서 미국을 가는 어떤 하나의 거처였기 때문에 특히 예술 운동의 어떤 주동자들이 영국을 많이 거쳐가요. 그때 이 영국에서는 듀샹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이제 새롭게 알기 시작하는 거죠. 그때 베남에 따르면 이 듀샹이 단순하고 매스 프로더스 대량 생산된 오브젝트들의 주었던 그 위상이 사실은 그러니까 예술 갤러리에 전시된 그 위상들이 베남에 따르면 Beyond anything, the futurist or the Werkbund. 베르크분트 하면 독일 공작 연맹이죠, 그죠? 그러니까 굉장히 유럽 근대 건축의 중요한 운동이고요. 그러니까 테크닉과 예술을 결합시키려고 했던 퓨처리스트, 이태리의 퓨처리스트, 그러니까 기계에 대한 어떤 하나의 어떤 그 초기에 10년대 초반에 어떤 기계 문명에 대해서 이태리에서 전위적으로 어떤 건축가들의 예술가들이 하나의 운동을 만들었던, 그러니까 기계 문명에 어떤 대응하는 몇 가지 대표적인 그 운동들보다도 더 나아간 것이 사실은 막셀 듀샹이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던져요. 곧이어서 1969년도에는 레이너 베남이 The Architecture of the Well-Tempered Environment, 그러니까 저기 이미지에서 보이는 것처럼 이 이미지가 사실은 그 공조 시설들의 연결들을 보여주는 것인데 마찬가지로 이 메카니제이션 텍스 커맨드의 69년 버전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설비 오브제들을 막 다루기 시작하는 거죠. 저는 1년에 책들이 나오면서 제가 왜 설비 오브제를 지금 말씀드리냐면 제가 사실은 이번 4번째 강의, 4개의 강의 중에 설비 오브제를 계속 이렇게 갖고 와서 이야기를 할 거예요. 건축이잖아요. 건축 오브제잖아요. 근데 그것이 막셀 듀샹의 소변기와 연관을 직접적으로 지을 수 있는 오브제이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결국 이제 근대 건축이 그 배경이 단순하게 우리가 뭐 어떤 철골 구조라든지 아니면은 철근 콘크리트라는 재료가 나타나가지고 건축의 어떤 구축 자체가 달라졌기 때문에 건축의 언어가 바뀌고 뭐 이런 얘기들을 하게 될 텐데 이 설비에 대한 이야기들은 완전히 누락돼 있었잖아요. 기디온이 그 자기의 책 1948년도의 책에 예를 들면 이런 이미지를 놓고서 이것이 굉장한 사실은 혁신이었다는 거죠. 혁신이 사실은 여기서 보여주는 것처럼 각종 이 배관들, 이 난방 배관들, 그러니까 뜨거운 물을 실내에서 끌어가지고 쓸 수 있을 때 그 과거에 비해서 엄청나게 건축적으로, 그러니까 유형학적으로도 전혀 다른 변화를 이끌어왔고, 즉 다시 말해서 물 공간이라고 하는 것들이 집약되겠죠, 한 곳으로, 포인트로. 그러면서 전에는 없었던 공간들이 나타나기 시작할 거예요. 뭐 화장실이라든지 정말 뭐 화장실 옆에 부엌이 있어야 되고 이런 거 우리가 지금 설계를 하면서 이제 무의식적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이런 그 규칙들 있잖아요. 설비와 관련해서. 그런 것들이 이 설비 배관의 발명에 의해서 갑자기 바뀌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생전 보지 못했던 이상한 오브제들을 건축 내에서 이제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과거에는 물은 늘 필요한 거니까 우리가 물장사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물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누군가가 물을 갖고 와서 팔거나 아니면 내가 직접 이렇게 떠와야 돼요. 유럽에서도 그러니까 뭐 파운테인, 퐁텐, 그러니까 듀샹의 파운테인을 조금 이따 보이시겠지만 그런 것처럼 물이 나오는 이 물을 받아가지고 옮겨서 써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건물에서 물이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심지어는 모욕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욕조는 존재하지 않아요. 그냥 그 욕조 같은 그 통이 있고 그 통을 들고 다녀요. 들고 다녀가지고 필요한 건물 위에 올려다 주고 그런 서비스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물을 다시 거기다 올려주고. 그러면은 이 욕조통은 사실은 어디든 움직여 다닐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영화에서 보면은 뭐 유럽의 어떤 뭐
그 욕조들 보면 이렇게 개다리 소반에 그 다리 같이 생긴 거, 그런 다리가 달려 있는 그런 욕조들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 초기의 욕조의 모습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즉 욕조는 어디든 움직여 다녔고 심지어는 어느 공간이든 움직여 다닐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기서는 추우니까 벽난로 옆에 붙어서 욕조를 쓰겠죠. 이제 뭐 성인 여성의 경우에는 은밀한 공간에서 해야 되겠지만 만약에 미성년자의, 그러니까 좀 나이 들어 보이지만요, 미성년자입니다.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그냥 그 방 어느 방이든 거기서 이런 그 통을 놓고서 그냥 거기서 씻기는 거예요. 그 옆에서 이 할아버지는 파이프 이걸 피우고 계시고요. 옛날 그림들을 보시면은, 그러니까 당연히 욕실이라는 것이 없었기 때문에 모욕을 할 수 있으면 그냥 그 넓은 공간을 아무렇게나 모욕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그림들을 보면은 어떤 여인숙인데 그 여인숙에 그 손님들이 와 있고 그 여인숙 손님들이 와 있는 그 옆 공간에 바로 여인숙 그 주인의 딸이 뭐 모욕하고 있고, 물론 이제 그때는 그 안에 흰색 옷을 받쳐 입고 모욕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히 그렇게 벗은 보이는 건 아니지만 그러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정리가 안 돼 있고 그냥 이렇게 꿍꿍 부딪히는, 사실 우리 한옥에 실제로 어떤 방이라고 하는 것들이 다 그런 거잖아요. 조그마한 책상을 갖다 놓으면 거기가 공부방이 되는 것이고, 뭐 음식상을 갖고 오면 거기가 식당이 되는 거고, 그런 것처럼 이때 유럽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러다가 갑자기 이 설비배관이 들어오게 되면서 이제 거기에 관련된 뭐 세면대, 욕조, 그 다음에 뭐 소변기 이런 것들이 갑자기 픽스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박혀야 돼요. 움직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설비 배관들 자체가 다 딱딱한 그런 재료들로 되어져 있으니까 당연히 그 옆에 최대한 붙어가지고 픽스가 되기 시작할 때 이제 이게 하나의 어떤 문제가 되는 상황이죠. 왜? 건축에서 어떤 요소들이 건축의 요소들인가 라고 얘기할 때 굉장히 그게 생각보다 그렇게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예를 들면 이 공간이 있을 때 이 공간에 이 책상, 이 의자가 과연 건축의 요소인가? 이 의자를 건축가가 개입을 해야 될 것인가 말 것인가? 이런 게 굉장히 골치 아픈 거죠. 예를 들면 건물에서도 실제로 보시면은 어느 순간 우리가 어느 부분들은 노출시키고 어느 부분들은 숨겨요. 그러니까 건물을 구성하는 모든 요소들을 다 보여주진 않는다고요. 예를 들면 단열재, 저희 다 숨기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 건축가가 그 단열재를 노출시키기 시작할 때는 그 단열재조차도 건축가가 이제 건축화시키는 어떤 요소가 될 수 있겠죠. 그런 것처럼. 근데 건축가들한테 이제 어떤 거 내가 개입하고 어떤 거 개입하지 말아야 할까라고 할 때 조금 쉽게 얘기하면 고정된 거는 건축가가 건드려야 되고 고정되지 않은 거는 거주자가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다.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실제로 옛날에 의자가 엄청나게 무거웠다면 그 의자는 건축가가 디자인해야 되는 의자인 거죠. 의자가 가벼워지는 순간 이것은 마치 우리가 필통 속에 볼펜, 연필들 정리했다 뺐다 뭐 하는 것처럼 얼마든지 갑자기 건축가로부터 벗어나는 오브제가 될 수 있겠죠. 근데 지금 그런 상황과는 다르게 이 요소들은 전에는 가벼웠다가 움직여 다녔다가 갑자기 건축화돼야 되는 요소로 지금 들어온 거예요. 그때 건축가들의 반응이 이제 어떻게 될까요? 아, 저거는 건축 오브제가 아니야. 다 숨겨야 돼. 그렇게 해서 다 닫아놓고 이제 이것은 테크니션이 다 다루는 오브제다 라고 이제 방치를 하겠죠. 욕실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건 내 영역이 아닌 거예요. 건축가들은 그 바깥의 세상만 컨트롤할 뿐이겠죠. 근데 뭐 예를 들면 설비 배관 같은 것들을 만들고 그 다음에 욕조들 파는 이런 회사의 입장에서는 이 사람들은 심지어 벽이 무너져도 이 설비 배관들이 오히려 더 영속적으로, 사실은 구조가 의미 있는 게 영속적이기 때문에 비트루비우스가 주장했던 세 가지 중에 하나가 영속성일 때, 구조가 영속적이기 때문에 그 구조는 건축가가 굉장히 정성을 들여야 된다고 얘기할 때 오히려 여기 이미지, 광고 이미지에서는 이 설비 배관들이 더 영속적이다. 저 건축가가 신경 써야 되는 오브제다 라고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물론 이제 일부 몇몇 건축가들은 이미 초기에 때부터 저 화장실 공간 같은 그런 공간에 대한 그런 오브제들에 대한 관심들이 있었어요. 모든 건축가들이 눈을 닫은 건 아니라는 거죠. 예를 들면 헤르만 무테지우스가 영국의 주택들 해가지고, 그러니까 헤르만 무테지우스가 베르크분트 아까 독일 공작 연맹의 주동자잖아요. 독일의 건축가고 굉장히 좀 약간 행정적
관료주의 건축가인데 이 사람이 영국에 있었을 때 이제 영국의 주택들에 대해서 책을 쓸 거예요. 그 책들이 유럽 대륙에서 아주 히트를 치죠. 근데 그때 유럽 대륙과 다르게 영국 건축의 특징들이 몇 가지가 막 있었을 겁니다. 뭐 피토레스크한 평면이라든지 등등이 있었을 텐데 그 중에 하나가 화장실인 거죠. 그러니까 이 설비 배관의 전통은 영국, 미국에서 주도를 했고 그래서 그 결과로 화장실의 어떤 공간이라고 하는 것들이 유럽 대륙에서는 아직까지도 지지부진한데 이 영국에서는 굉장히 화장실이 심지어는 아트의 수준으로까지 이렇게 표현을 쓸 거예요. 게다가 나중에 아돌프 로스, 비엔나의 아돌프 로스는 1898년도에 좀 더 빠르죠. 그때 뭐 배관공이라고 하는 텍스트를 쓸 거예요. 그 배관공의 그 텍스트 중에서 이 문장이 사실은 굉장히 핵심적인 문장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목수가 없어도 괜찮아. 왜? 우리는 철을 다룰 수 있는 장인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석공이 없어도 괜찮아. 왜? 우리는 시멘트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러나 19세기는, 왜냐하면 19세기 말이잖아요. 19세기에는 절대 설비 배관공을 빼놓고는 이야기할 수 없다. 설비 배관공은 19세기 아주 획을 그은 거죠. 그러니까 19세기가 만약에 설비 배관공을 제외하고 얘기할 수 없다면 19세기는 설비 배관공의 역사를 이제 이야기해야 되는 거죠. 이런 몇몇의 건축가들은 벌써 그러니까 이미 막셀 듀샹이 설비 배관 오브제에 대한 관심을 갑자기 나타내기 이전부터 사실은 건축화되고 있었던 그런 오브제고요. 다만 그것이 건축가들이 만들어낸 게 아니라 산업이 만들어낸 어떤 야생동물 같은 거죠. 건축가들이 이것을 어떻게 내가 가축으로 만들 것인가, 가축화할 것이냐, 아니면 아예 그냥 모독의 울타리를 쳐가지고 쫓아낼 것이냐, 이런 지금 상황이라는 거죠. 그때 이 듀샹과 르꼬르뷰지에를 이렇게 비교하는 것이 굉장히 사실은 흥미로워요. 굉장히 쉽게 얘기해서 흥미로운 이유 첫 번째는 둘 다 동년배예요. 그러니까 1887년생이죠, 둘 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나이가 같은 거죠. 약간 듀샹이 조금 생일이 더 빠를 겁니다. 비슷한 시기에 뭐 죽었어요. 1968년, 1965년. 그러니까 정말 동시대 인물인 거죠. 같은 시대를 살았고 같은 시대에 대한 반응을 한 인물이죠. 둘 다 불어권의 사람이죠. 막셀 듀샹은 그 노르멍디였나 브르타뉴였나 지금 가물가물하네요. 이 지역이 하여튼 그 불어권 파리에서 한 3-4시간 거리에 있는, 그러니까 후앙하고 가까운 그 도시에 태어난 사람이고요. 그 다음에 르꼬르뷰지에는 스위스의 라쇼드퐁이라고 하는, 근데 스위스의 불어권 지역입니다. 시계 만드는 그 메카였죠, 도시. 그러니까 저 시대에 르꼬르뷰지에가 태어났을 때 라쇼드퐁에서 만든 시계 양이 전 세계 물량의 90%를 생산을 했던 대단한 곳이었죠. 그런 상황에서 막셀 듀샹은 나중에 미국으로 건너가죠. 그러니까 이방인이 되죠. 르꼬르뷰지에는 비록 불어권이긴 하지만 프랑스로 넘어가죠. 프랑스에서 르꼬르뷰지에가 그렇게 뭐 기득권으로 생활하지 않았어요. 사실은 굉장히 이방인으로서 그렇게 살아왔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그 불이익 같은 것도 많이 당했던 사람이죠. 이 두 동년배에 게다가 이을 수 있는 그 배경에는 이 설비배관 오브제, 듀샹의 경우는 1917년도에 파운테인이라고 이름을 지었던 이 소변기, 남자용 변기죠. 그 다음에 르꼬르뷰지에는 물론 그보다 좀 많이 늦어요. 1924년, 그러니까 25년도에 책이 나왔지만 24년도에 첫 번째로 이제 게재가 되었던, 그러니까 자기 에스프리 노보라는 잡지에 실었던 그러니까 르꼬르뷰지에가 선택해서 실은 이 비데, 여성용, 사실 이거는 그러니까 구분을 할 필요가 있어요. 이 화장실, 욕실도 배출하는 게 있고 씻는 게 있죠. 이것은 배출하는 거고 이것은 씻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머니 또 다른, 하나는 남성용, 하나는 여성용, 그러니까 그 묘하게 이렇게 맞아떨어지는 게 있기 때문에 사실 이 비교가 제가 시작한 게 아니고요. 이미 한 80년대부터 몇몇 그 건축학자들의 이렇게 주로 많이
비교가 되기 시작하는 그런 이미지들이에요. 이제 물론 이제 우리가 과연 그러면 이 24년도에 르꼬르비지의 이 이미지가 1917년 듀샹의 이미지를 보고 그대로 따라한 것일까 말 것인가 뭐 이런 얘기들을 하죠. 듀샹은 르꼬르비지를 알고 있었나? 르꼬르비지에는 듀샹을 알고 있었나? 뭐 정확한 사실은 몰라요. 듀샹은 르꼬르비지에가 나중에 건축가, 유명한 건축가 그 이름을 한번 언급을 한 적이 있대요. 근데 르꼬르비지에는 듀샹을 한 번도 언급을 한 적이 없어요. 다만 르꼬르비지에도 1917, 18년도부터 아티스트로 활약을 했죠. 예술가로서 파리의 퓨리즘. 그 비슷한 시기에 예술운동에 파리에서 하고 있었고, 이 꼬르비지의 절친들 중에 예를 들면 피카비아 같은, 프란시스 피카비아 같은 사람은 듀샹하고 또 굉장히 가까웠던 사람이죠. 그러니까 완전히 모르진 않을 거예요. 다만 르꼬르비지에도 이 다다를 굉장히 싫어해요. 초현실주의도 싫어하고요. 공개적으로 공격을 하죠. 저건 다 부정하는 거고 파괴하는 거고. 근데 예술은 컨스트럭션 해야 된다. 구축 새로 만들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많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비슷한 어떤 공통점들을 볼 수가 있어요. 먼저 막셀 듀샹부터 한번 조금 파고 들어가 볼 필요가 있을 거예요. 저는 이제 이 막셀 듀샹의 비교를 티에리 드 듀브라고 하는 그 벨기에 출신의 학자, 이 학자의 책 헤조농스 듀 레디메이드, 레디메이드의 반향이라고 하는 이 책에서, 그러니까 이 과연 레디메이드가 예술이냐, 예술이어야 할 조건 해가지고 4가지 컨디션을 만들어요. 오브제, 그러니까 그 대상이겠죠. 그 다음에 어때요? 그러니까 작가. 그 다음에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관객이 있을 거예요. 관객. 그러니까 보는 사람, 퍼블릭. 그 다음에 그 관객과 이 작품을 이어주는 어떤 매개체로서의 인스티튜션, 기관일 수도 있고 제도일 수도 있고, 근데 어쨌거나 저것이 예술 작품으로 소개가 돼야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보여준 게 있었어요. 근데 그 조건을 제가 취해서 이제 듀샹을 설명을 하면서 이제 르꼬르비지에의 이 조건을 갖고 한번 보는 거죠. 과연 르꼬르비지에의 저 비대는 건축 요소인가, 건축인가? 라는 그 조건으로 저거를 이제 빌려서 볼 겁니다. 이제 듀샹부터 먼저 보면 이제 오브제와 작가, 아티스트하고의 관계 위주로 보면, 이제 듀샹이 어떤 배경을 살짝만 설명을 드리면요. 형제들이 있었고, 아버지는 부유했고, 그래서 이 형제들한테 다 돈을 조금씩 주면서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허용을 해줬기 때문에, 그러니까 부르주아죠, 부르주아, petit 부르주아. 그때 이 형제들이 다 아티스트로 이제 활동을 할 거예요. 자크비용, 헤이몽 다 아티스트고, 그 중에 이 막내, 이 막셀 듀샹이 이제 파리로 갈 때 이 형들 아파트로 갈 거고, 그 형들의 커넥션과 얽혀 있겠죠. 그때 그 시대에 그 지배적인 예술 운동은 사실은 큐비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 시대에 이제 가장 핫한 어떤 운동이기 때문에 큐비즘에 가까운 그런 예술을 막 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막셀 듀샹의 큐비즘 회화 중에 하나가 누 데송덩 언 에스칼리에, 에스칼리에 계단에서 내려오는 누, 벗은 몸, 벗은 사람. 사실 저게 누가 이제 이가 붙으면 여성형이 될 거고 이가 안 붙으면 남성형인데, 이게 이가 안 붙었기 때문에 약간 남자 벗은 몸이 이렇게 내려온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그것도 약간은 조금 약간 도발적인 거예요. 저 시대 예술에서 여자는 벗지만 남자는 벗으면 안 되죠. 어쨌거나 저 그림이 우리가 이 큐비즘의 어떤 유형, 어떤 그 스타일의 그림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로 이 그림은 뭐 물론 이제 그 듀샹이 스스로 밝히듯 크로노 포토그래피, 즉 사진이 발달하고 그 사진을 통해서 영화처럼 딱딱딱딱 찍어서 그 연속적인 그 사진을 통해서 우리가 움직임, 동작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 아까 듀샹이 표현했을 수 있겠죠, 그죠? 움직임을 표현하는 그 그림들이 사실은 이 입체파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사실은 너무 저급하다고 본 거죠. 그래서 저 그림을 듀샹이 1912년도에 그리고 그 다음에 전시회에 제출을 하려고 했어요. 큐비즘 그 그룹들이 전시하는
이 앵대뻥동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여기에다가 내려고 했는데 거기에 거부당합니다. 거기에 거부당해서 살롱 들라 섹시용 도흐라고 하는 다른 곳에 겨우 전시를 하긴 해요. 근데 여기서도 그냥 조용히 끝나요. 즉 파리에서는 별로 주목을 받지 못한 그런 그림이었는데 우연히 미국으로 건너가게 되면서 이 그림이 뉴욕에서 아주 그냥 대박을 터뜨린 거죠. 저 아티스트 데리고 와라. 저 계기로 해서 듀샹이 이제 1915년도에 미국으로 건너갈 거예요. 즉 미국에서는 지금 계속 이런 그림을 그려달라고 지금 기대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아까 이게 소시에테, 그러니까 앵데뻥돈, 인디펜던트 우리 막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독립적인 아티스트들의 소사이어티라고 하는 것은 인상파 화가들 그림이 거부당했을 때 그 사람들이 자체적으로 저 소사이어티를 만들어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고 지금 이제 1912년도면 이제 입체파 그림들이 주로 막 그리던 그런 전시하는 갤러리고 아직도 지금 지속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1884년도부터 시작했고요. 근데 여기에 특징이 뭐냐면 썽주리 니 해건뻥세, 그러니까 주리, 심사위원도 없고 따라서 수상도 없다. 이건 다시 말해서 상이 없다는 수준이 아니고 누구나 걸 수 있다는 거예요. 심사위원이 이거는 걸릴만 하다 아닐만 하다 하고 이렇게 자꾸 걸러내잖아요. 그런 게 아니라 공개적으로 그런 것들을 자기네들의 첫 번째 문구처럼 만들어 놓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막셀 듀샹의 그림이 거부당했다는 거죠. 별로 좋지 않은 기억이었을 거예요. 섹시용 도흐에 전시가 됐다고 하지만 거기에 나중에 이제 소개가 될 때 거기에 이름에는 막셀 듀샹의 이름은 뭐 나오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별로 아까 이게 아모리쇼 포스터고요. 이제 여기에서 이제 소개가 될 거예요. 여기 듀샹이 있나? 듀샹, 그죠? 네, 띄워놨다. 잘못 썼네요, 그죠? 미국이니까. 여기에 듀샹의 그림이 지금 여기 보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형들 그림과 함께 큐비스트 공간에. 그러니까 저 아모리 쇼가 미국에서는 이제 유럽에 굉장히 전위적인 예술 운동들이 있더라. 그거를 한번 소개해보자 라는 취지로 지금 전시가 되고 있는 그런 예술 운동이거든요. 그래서 미국에 왔어요, 듀샹이. 미국에 왔는데 듀샹은 이미 그림을 그만 그리기로 한 거죠. 왜? 1912년도에 이 비행기 전시장을 방문을 해요. 바로 이 전시장인데 그때 누구랑 가냐면 브랑쿠지 조각가, 유명한 사람이죠. 그다음 페르농 레제어라고 하는 또 화가, 이 세 명이서 저걸 봐요. 거기서 비행기를 보고서 듀샹이 이제 브랑쿠지랑 레제한테 하기에 이야기하기로는 C'est fini la peinture. 회화는 끝났다. Qui fera mieux que cette hélice? 앨리스 하면은 그 프로펠러보다 더 아름다운 것을 누가 만들 수 있느냐? 아무리 화가가 애를 써도 저 비행기 엔지니어가 만드는 저 프로펠러보다 아름답지 못하다. 나 그림 그만둘래. 라고 이제 결정을 하고 이제 그림을 그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비행기를 보고 그림을 그리지 않겠다고 하는 계기가 된 거죠. 저런 경험들은 사실은 듀샹뿐만 아니고 그러니까 동년배인 르꼬르비지에도 동의를 할 거죠. 그러니까 르꼬르비지에가 자동차, 비행기, 배 이런 거에 관심 있었던 것들처럼 듀샹도 똑같은 반응을 했고, 예를 들면 르꼬르비지에가 라 데코라티브 도주, 오들의 장식 예술이라고 하는 책에서 뭐 이런 프로펠러 이미지들이 그냥 팡팡 나오는 것이 저 책 자체가 지금 이 시대가 만들어내고 있는 새로운 오브제들을 전시하고 있는 거죠. 자동차도 있고요. 계속 뭐 비행기 막 아마 이런 전시장 같은데 이제 듀샹이 갔다 온 거겠죠. 르꼬르비지의 책이에요. 그러니까 비슷한 반응들을 하고 있는 거죠. 뭐 르꼬르비지뿐만 아니고 오월리 나기 같은 사람 같은 경우도 또 이미지, 비행기, 기차, 자동차 이런 것들이 우리 시대, 우리 도시의 풍경을, 랜드스케이프를 바꾸고 있잖아요. 저것을 우리가 가만 방치할 것인가, 저것을 반영한 건축을 할 것인가, 뭐 이런 지금 시대적 상황일 거고, 르꼬르비지에 같은 경우에 1935년도에 에어크래프트, 아예 비행기 책도 뭐 낼 정도겠죠. 거기에 뭐 각종 어떤 아까 듀샹이 좋아했을 것 같은 이미지들 이런 것들을 건축가 르꼬르비지에도 마찬가지로 비슷한 반응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이제 듀샹은 이제 도서관에서 이제 아르바이트 하면서 그러면서 빈둥빈둥 거리다가 어느 날 이 자전거 바퀴를 보고서 흥미를 갖게 돼요. 자전거 바퀴와 그 다음에 부엌에서 보통 쓰는 이 의자, 동그란 의자, 이 동그란 의자를 갑자기 결합해서 자기 방에 놔두기 시작해요. 물론 이제 그냥 자전거 있는 그대로 놓은 게 아니죠. 뒤집었죠. 90도로 뒤집고 결합해서 이것을 이제 볼 때 이제 이것을 1913년도에 이 자전거 바퀴를 레디메이드의 첫 번째 레디메이드라고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듀샹이 이것을 갖고 왔을 때는 아직까지 레디메이드에 대한 그러니까 이것이 예술작품이 될 것이라고 하는 개념은 없었어요. 듀샹에 따르면 이것은 하나의 어떤 그냥 취미생활 같은 거였고 나는 그냥 굉장히 보기 좋았는데 이게 마치 벽난로에서 불꽃 보기 좋아하는 어린아이처럼 난 그냥 저 움직임을 즐겼다. 그러니까 장난감인 거죠. 어린아이의 장난감 같이. 근데 분명히 예술작품은 아직 아닌 거죠. 그러니까 예술작품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나를 위해 그리는 게 아니잖아요. 사회를 위해서 그리는 거고 그것은 사회에 전시가 돼야 되는 건데 지금 이 듀샹의 행위는 전혀 아티스트 예술가로서의 행위는 아닌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공간에서 내가 바라보고 있는 저 오브제에 대한 어떤 계속 어떤 반응들이 있겠죠. 1914년도 뽀크트 붓데이, 즉 붓데이 병들을 이렇게 포도주 병이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거꾸로 뒤집어서 이렇게 꽂아 놓으면은 병들이 건조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장터에서 파리 시청 앞에 있는 장터에서 이제 발견하고 그걸 사요. 근데 이때 갖고 와가지고서는 듀샹이 지금 이거는 이제 사실 오리지널이 아니고 나중에 비슷한 거 갖고 와가지고 이제 듀샹이라고 해놓고 1914년도라고 써놓고 가로해놓고 지금 1961년도에 만든 해플리크 모조품이다 이렇게 쓰여져 있죠. 근데 이제 그때 뭔가 사가지고 뭔가 이렇게 썼대요. 근데 잊어버린 거죠. 그리고는 정말 이거 물건 자체도 잃어버리고 미국으로 가면서. 근데 어쨌거나 이때 듀샹에 따르면 sculpture du fait 모든 것이 다 되어 있는 조각. 근데 이 뚜페트라고 하는 단어가 이미 레디메이드랑 굉장히 흡사한 단어예요. 불어로는 이미 만들어진 조각. 그래서 어떤 이들은 이제 이 뽀크트 붓데이가 사실은 첫 번째 레디메이드다. 왜냐하면 듀샹이 드디어 이것을 예술 작품으로서의 가능성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전시되지 않았죠. 저것도 또 마찬가지로 자기만을 위한 오브제였어요. 그러다가 이제 1915년도에 이제 넘어가죠. 미국으로. 그때 이 오브제들 안 챙겨가죠. 그냥 놔두는 거죠. 그냥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미국으로 건너가서 영어를 한마디도 못하던 이제 듀샹은 영어를 배워야겠죠. 그러는 와중에 1915년도에 어떤 눈삽을 사가지고서는 거기에다가 제목을 붙여요. In Advance of the Broken Arm. 그러니까 왠지 저걸로 팔을 부러뜨릴 것 같은 얘기죠. 곧이어서. 그때 듀샹이 자기 누이 동생, 또 마찬가지로 아티스트예요. 사실은 수잔한테 편지를 보내요. 1916년도에. 내가 여기 뉴욕에서 어떤 오브제들을 사가지고 지금 옛날에 했던 것과 비슷한 그 오브제를 사가지고 지금 그것을 레디메이드로 다루고 있다. 너 약간 영어 알잖아. 이 뜻은 뚜페다. 뚜페. 레디메이드는 뚜페다. 그래서 자기는 거기에다가 사인을 하고 그 다음에 거기다가 어떤 인스크립션, 뭔가를 쓴다. 영어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영어 레디메이드가 첫 번째 이제 인식하고 그것을 이것이 이름이 될 수 있겠다. 그리고 나서 같이 동시에 했던 첫 번째 레디메이드겠죠. 그리고 나서 물론 몇 가지 조금씩 있습니다만 이제 가장 유명한 것이 이제 1917년도에 이제 이 파운테인이겠죠. 왜 유명합니까? 이게 첫 번째로 이제 전시를 하려고 했던 시도이기 때문에 물론 뭐 그 전에 뭐 두 개의 오브제를 이미 전시를 했었다. 근데 그게 뭔지 정확하게 몰라요. 이거일 것이다, 저거일 것이다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근데 그 전시가 됐는데 사실은 사람들은 그게 전시물인지를 인식을 못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그건 제대로 된 전시가 아니겠죠. 정말 이것이 뭔가 문제를 일으킨 첫 번째 전시였죠. 이 네 가지 것이 이제 뭐 의미가 있겠죠. 이 첫 번째 사실은 의미 있는 레디메이드 파운테인. 이 파운테인은 이제 미국판 The Society of Independent Artists, 그러니까 프랑스 파리에 있는 앵데뻥동
그것들을 그대로 이름 따와가지고 똑같은 원칙을 가져와가지고서 만들어요. 마찬가지겠죠. 심사위원도 없고 상도 없다라는 원칙이겠죠. 정확하게 하면 $6만 내라. 누구든지 전시할 수 있다. 이 디렉터 중에 지금 막셀 듀샹이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기대하기로는 막셀 듀샹이 여기에다가는 아까 그 계단을 내려오는 벗은 사람, 과흡상 그림을 지금 내기를 기대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던진 오브제가 바로 이 소변기죠. 문제가 된 거죠. 그러니까 듀샹이 나중에 1964년도에 4개의 레디메이드를 그렸을 때 이제 제가 그 순서대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의미가 있는 레디메이드겠죠. 듀샹이 이제 자기 이름으로 낸 것이 아니고요. 사실은 리차드 뮤트라고 여기 지금 보시면 R.뮤트라고 1917년이라고 사인이 되어 있죠. 이 사인의 행위로 인해서 이 오브제의 방향도 사실은 결정이 돼요. 이 소변기가 사실은 특이한 점은 설비 배관이 박혀 있을 때 이 오브제의 존재 이유가 있는 것인데 설비 배관 없죠? 게다가 이걸 90도로 눕혔어요. 더 이상 물이 빠지지 않아요. 소변기는 물이 빠져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고이겠죠. 그러니까 파운테인이겠죠. 그러니까 그 결정을 한 가장 큰 어떤 행위 중에 하나가 굉장히 심플한 이 사인에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 방향성을 확인할 수도 있는데요. 막셀 듀샹이라고 쓰지 않은 거예요, 사실은. 자기가 막셀 듀샹이라고 쓰면은 벌써 그 서사이어티의 어떤 디렉터 중에 한 명이 낸 거니까 조금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겠죠. 자기는 무명으로 한번 던져본 거죠. 근데 저 이름 자체가 사실 굉장히 조금 문제를 많이 일으킨 이름들이에요. 왜냐하면 이 소변기 자체가 JL 모트 아이언 웍스 제품이거든요. 저 JL 모트 아이언 웍스는 이 당시에 미국에서 가장 큰 설비 배관 만들어내는, 그러니까 설비 오브제 만들어내는 회사예요. 그러니까 저건 다 아는 거예요. 우리가 가구하면 한샘 이런 것처럼. 그러니까 지금 이 뮤트를 보고 모트 제품을 보니 이건 마치 작가가 이 JL 모트가 작가인 것처럼 지금 낸 것 같잖아요. 그뿐만이 아니고 이 뮤트, 그러니까 모트를 사실 뮤트로 바꾼 배경에는 또 뮤트 앤 제프라고 하는 또 당시에 유명한 코믹 만화가 있었어요. 신문에 연재가 되고 있던 그 인물 중에 한 명이 뮤트, 그러니까 누구나 아는 인물인 거예요. 저 사람은 라바처럼 예를 들면 지금 그때 이 뮤트라는 이름을 왜 바꿨을까? 우리가 추정은 해볼 수 있죠. 물론 모트라고 쓰면 더 사실 도발적일 수도 있지만 이 얘기는 다시 말해서 JL 모트는 더 이상 작가가 아니라는 거죠. 작가는 이제 다른 사람으로 바뀌어진 거예요. 왜냐하면 이 오브제는 더 이상 소변기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는 있을 거예요. 제 그냥 추정이고요. 막셀 듀샹이 이제 자기의 레디메이드에 대한 정의들이 사실은 몇 가지가 있긴 하지만 굉장히 모호하고 명확하게 정의도 어렵고 우리가 안드레 브로똥이 만들었던 정의도 있지만 그 어떤 것도 사실은 정말 만족스러운 정의라고 우리가 딱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우리가 파편들이 있고 그 파편들에서 몇 가지 단어들을 발견해서 끼워 맞춰야 되는 상황인데 뭔가 지금 레디메이드를 프레시지에 정확하게 규정을 해보자. 근데 이상한 얘기가 나와요. 뗄죽, 뗄다트, 뗄미뉴. 지금 날짜, 그러니까 어떤 요일, 날짜, 시간. 레디메이드를 어떤 인스크립션을 하는데 그 중요한 것은 어떤 시간이다라는 거죠. 이 시간이 뭐냐? 만남의 시간. 내가 누군가를 만나는 거죠. 여기 적혀있잖아요. 세트윈 속트드, 헝데부, 랑데부. 그때 굉장히 중요해지는 것이 뭐다? 어홀로지즘. 그러니까 이거는 시간과 관련된 학문이다. 레디메이드는. 왜냐하면 이거는 미팅이기 때문에. 미팅되는 순간 그 시간을 기입하고 그 다음에 그게 1914 아까 듀샹 적힌 그런 것들인 거죠. 거기에다가 이제 뭔가 인스크립션을 해야 된다. 근데 그 레디메이드는 쉐어시에 될 거다. 찾아질 것이다. 누군가에 의해서.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있고 그 사람에 의해서 이게 발견되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그게 아벡 두 델레 이 말은 어떤 정해진 기한은 없는 거죠. 예를 들면 디데이가 언제다는 없는 거예요. 마냥 기다리고 있고 그 소변기가 어느 날 갑자기 듀샹에 의해서 간택을 받은 거죠. 그것들을 기입하는 것이 바로 레디메이드를
정확하게 기입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게 지금 만약에 오브제와 작가의 관점이었다면 이번에는 한번 그러니까 관찰자의 관점에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다시 말해서 관찰자와 오브제의 만남이죠, 이번에는. 그 만남이 있으려면 어떤 장소가 있어야 되고 그 장소를 마련해 주는 것은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이제 이 인스티튜션이 그런 제도적인 장소, 즉, 그러니까 그냥 만나는 게 아니고 이것이 예술 작품으로서 만나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흔한 경우 갤러리가 저 인스티튜션 역할을 해줘야 되는 거겠죠. 그때 이 첫 번째로 이 오브제를 듀샹이 어디서 만났을까를 먼저 보면 듀샹에 따르면 듀샹은 저것을 뉴욕 맨하탄의 제일 모트 아이언 워크의 샵에서 그걸 샀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기서죠.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이 오브제를 만나지만 이 장소는 절대 그런 이 오브제를 예술작품으로 만들어 줄 수는 없어요. 우리는 저 오브제를 철저히 소변기, 세면대, 설비, 욕조 이런 것들로서 우리는 바라보는 거죠. 그죠? 즉 다시 말해서 그냥 단순히 보여진다라고 하는 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아까 제가 파운테인 이전에 2개의 오브제가 전시가 됐다고 했는데 실패했다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거죠. 아무도 저것을 쳐다보지 않으면 그것은 아무것도 진짜 마치 시한폭탄 같은 거예요. 레디메이드는. 그게 폭탄이 터져야지 그때 그게 폭탄으로서 의미가 있는 것인데 전혀 터지지가 않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는. 게다가 카탈로그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정말 이 소변기가 지금 여기서는 뒤집어져 가지고 눈높이에서 지금 바라보고 있는 굉장히 낯선 풍경이에요. 이런 풍경은 사실 일상 속에서 절대 볼 수가 없어요. 일상에서는 늘 여기서 이렇게 위에서 내려다 보겠죠. 남자들은 잘 아시는 얘기겠지만 근데 사실은 그때 오브제를 쓸 때 저게 실제로 기능 있는 오브제잖아요. 기능 있는 오브제를 사용을 할 때는 그 오브제를 쳐다보질 않아요, 사실은. 그죠? 볼펜을 쓸 때는 볼펜 쳐다보지 않잖아요. 볼펜을 쳐다볼 때는 볼펜을 살 때나 아니면 그냥 내가 갑자기 어떤 느낌이 왔을 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즉 다시 말해서 이 소변기는 공공장소, 화장실, 공공화장실이잖아요, 남자 화장실은. 그 화장실에서 전시가 되어 있지만 절대 저것이 레디메이드로서 작동할 수 있는 상황이 되지 못한다는 거죠. 아무도 쳐다보지 않아요, 저 오브제.